학생들이 근본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는 학생들이 노력하고 싶어도 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학생들이 실제로 노력을 하더라도 그걸 관리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시스템을 알려줘야 돼요. 이제 1년 6편 끝나고 슬슬 논술이라는 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애들이 맨 먼저 접하는 게, 자, 논술이라는 거 사실 대비해도 안 돼. 그거는 그냥 운이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이 논술은 운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논술에 대한 오해인데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하냐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 시험을 잘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성대 시험을 보고 나온 학생들의 인터뷰였어요. 학생들 표정이 너무 밝아요. 시험 잘 봤네요? 너무 잘 봤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붙을 것 같아요. 막 이러는데 그런 학생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답을 못 찾았기 때문이죠. 또한 자기 생각을 그냥 썼을 뿐이지 아주 논리적이고 쉽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논술은 운이야. 논술은 결국은 수능 시험 성적으로 그냥 뽑는데, 이런 오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쌓여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런 오해들이 쌓였기 때문에 논술을 좀 대충 취급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한 1000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 혹은 남들은 다 이제 체육 시간에 체육할 때 본인 혼자 나무 벤치 앉아서 사색에 잠긴다? 그런 학생이 아니라 난 평범한 학생이라면 논술을 지금부터는 수능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발상을 전환하셔야 되는데요. 수능을 공부해놓고 짜투리 시간에 그냥 논술을 좀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요. 논술을 다 해놓고 남는 시간에 수능하겠다는 식으로 발상을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논술은 굉장히 불공정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학생들이 월등하게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6평을 보고 나면은 빠르면 10월부터 논술 시험이 당장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입시 전체로 봤을 때 6월부터 제대로 논술을 공부한 학생들도 정말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예요. 근데 6월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체계적인 커리큘럼은 반드시 입시 일정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더라도 굉장히 혹독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을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논술을 마치 수능의 한 과목처럼 공부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학생의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해주는 학원 차원의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산논술은 6평 이후부터 시작되는 굉장히 체계적인 16주 커리큘럼을 만들어 두었고요. 제가 볼 때는 대치동 어느 학원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좀 혹독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혹사되는 그런 관리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산론수 온 학생들이 좀 이렇게 알고 오는 편이죠. 그렇죠. 산논술에 오는 학생들은 뭐 다양한데요. 다른 학원에서 과제가 없어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뭐 소개받아 저게 좀 빡빡하게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오는 학생도 있고, 대체로 오는 학생들은 각오가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들인데, 각오가 돼 있는 학생들이 와도 좀 이렇게 빡빡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기본과정 4강을 할 때는 모든 대학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 원리를 배우고요. 기본 요령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구성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본인은 독해를 많이 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읽는 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독해 방법과 기본적인 쓰기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보통은 한 달 정도가 돼요. 그럼 7월 정도가 되죠. 8, 9월에는 이제 논술의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맞물려 있는 게 구평과 수시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심화 과정에서는 매우 다양한 문학 작품이나 도표 등의 제시문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동시에 구평 결과에 따른 최종적인 원서 작성까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바로 실전 훈련으로 넘어가게 돼요. 실전 과정에서는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구평이 끝나고 원서 접수가 끝난 상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 확정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매우 자포자기한 하는 학생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내가 지원하는 대학을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의욕이 불타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마지막까지 논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노력들을 쏟아붓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각 학생별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주고 약점이 있다면 그걸 하나라도 다 캐치를 해서 그걸 다 바꿔주도록 노력을 하고 심지어 원고지도 각 대학의 실제 원고지를 갖다가 쓰고 필기구도 진짜 각 대학에서 실제로 쓰는 필기구를 갖다가 쓰고 그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논술 시험 보기 전까지 논술 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희들은 규정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체계가 잡혀있는 커리큘럼처럼 보여요. 그럼 이제 이런 체계들을 그냥 학생들이 학원에 나와서 수업만 쭉 들으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는 얘기를 수 있는 거고요. 그냥 학원에 나와서 수업만 들으면 된다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희도 편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 강사들의 몫이 30%라면 학생들이 실제로 해야 될 게 70%예요. 그러니까 이 논술 수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학생 본인이 더 나은 사람이 돼야만 돼요. 더 훌륭하고 더 발전된 사람이 돼야만 실제 논술 시험에서 붙을 수 있는 것이라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는 학생들이 노력하고 싶어도 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실제로 노력을 하더라도 그걸 관리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시스템을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 학생들이 그렇게 노력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말하자면 그냥 수업만 던져놓고 애들이 알아서 노력해가 아니고 어떻게 노력할지 개인별 관리를 강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개인별 관리를 강하게 해줬을 때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인 복습 방법들 그리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적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든 결과물을 실제로 녹아낼 수 있는 입시 컨설팅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산논술에 온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이쓰기 과제, 예시답안 복습, 필요하면 예시답안 필사, 다음 워크북 과제, 대학별 과제 이것들을 각 과정에 따라서 이제 과제로 부여받게 돼요. 물론 수능 성적이 너무 뛰어나서 논술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과제들을 좀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개인별 과제잖아요. 개인별 관리잖아요. 하지만 이것들을 거의 매일 하도록 만들거든요. 오늘은 예시답 해설 복습, 내일은 다이쓰기 1번, 그 다음은 다이쓰기 2번, 그 다음은 대학별 과제 1차 이런 식으로 매일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해본 결과 굉장히 효과적인 반복 훈련 패턴이 돼요. 그 학생들이 진짜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으면 안 한 학생과 격차가 시간이 있으면 너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걸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 효과가 증명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는 게 매년마다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실제로 일주일에만 학원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글을 올려서 본인이 올린 글을 담임이 직접 첨삭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도 저희가 첨삭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일주일에 쓰는 글이 3개다? 3개에 대한 첨삭을 온오프라인 통합해서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온라인에서 첨삭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학생들이 왔을 때 저희가 학생들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10분이거든요. 그 10분 동안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해요. 이번 주 생활은 어땠냐? 계획한 바는 잘 이뤘냐? 네 성적대가 이런데 실제로 목표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입시부터 첨삭까지 모든 것들을 10분 내에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온라인을 마련해서 거기서도 첨삭을 하고 더군다나 첨삭은 기록이 남아야 되잖아요. 말로만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금방 까먹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거의 한 지금 7, 8년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동네에서 논술을 엄청 잘하는 잘생긴 오빠, 형이 자기 글을 매일 봐주는 느낌? 물론 그걸 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힘들죠. 선생님들이 맨날 출근해서 하는 게 첨삭, 교재 만들기, 그리고 밤 되면 집에 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보람을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했을 때 굉장히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되게 좋은 관리 시스템인데 결국은 합격을 해야지 그것도 의미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노력들을 실제로 잘 조직화해내는 게 최종적인 원서 접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 최저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지, 실제로 최저를 맞췄을 때 이 대학 논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만약에 그 문제를 풀었다면 상대적인 경쟁자 비해 내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지, 여기가 좀 불확실하다면 특정 대학에 어느 과를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꾸준하게 추적을 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시 원서를 쓸 때도 사실 학생들이 마음대로 좀 쓸 수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욕구가 나는 무조건 성대야라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최저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무조건 못 쓰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입시 컨설팅이 이러한 수업 시스템이 같이 결합이 돼 있어야 최종적으로 원서 접수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종이나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 그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성형술의 시스템이 힘들어도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로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10주 정도 지나고 나서 자기가 일관되게 쓴 걸 보면 내가 그때 왜 저렇게 썼냐고, 그래서 심지어 저희는 글씨체를 바꿔주거든요. 그럼 1주차에 썼던 글을 보면 글씨체가 자기가 더 좋대요. 그런 반성 또는 자기 성장에 대한 자기 검토가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논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 학생들이 더 나은 성적을